예,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코로나 시기에 다들 건강 유지하시고 잘 지내시는지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이제 취소가 됐는데, 오늘 삼진제약에서 이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외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매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삼성 서울병원 순환기내과 5년근이고요. 저의 이제 저 전공 분야는 부정맥입니다. 최근에 이제 부정맥 중에서 심방세동이라는 게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심장병들이 있으면서 그에 대해서 2차적으로 이제 심방세동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심방세동에 대해서 이제 항응고제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이에 대한 이제 처방을 가져오신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심방세동 항응고제 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세 가지가 되겠고요.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심방세동의 임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심방세동의 치료를 이제 주로 오늘은 이제 항응고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케이스를 말씀드리겠고요. 65세 여자 환자인데요. 환자는 따로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건강검진, 60대, 50대 이제 건강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심전도를 찍었는데, 심전도상에서 심방세동이라고 진단이 돼서 이제 전원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환자는 평상시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요. 환자분이 이제 처음에 진단이 돼서 그 검진센터에서 이제 베타 차단제를 쓰시면서 전환이 됐습니다. 환자는 기존에 다른 질환이 없었던 과거력이 있었고요. 이제 심전도, 우리가 보통 그 부정맥을 진단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이제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라는 것을 이렇게 한면 12개의 리드를 우리가 1, 2, 3, RLF, V1부터 V6까지 12개의 전극을 이제 몸의 체표면에 부착하고서 어떤 부정맥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고, 대개 요 밑이 시간이 되겠는데 10초 정도의 맥박을 이제 평가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전도를 찍었더니 맥박이 평균 한 84회 정도 되겠죠. 그래서 맥박이 이렇게 보면 불규칙한 맥박이라서 그 부정맥이 있다는 것을 평가할 수가 있겠고, 심전도 상에서는 특별히 그 QRS라든지 볼티지 상에서는 큰 이상은 없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맥박이 불규칙한 심방세동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대개 이러한 심방세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를 되게 많이 1차 검사로서 진행을 하고요. 대개 이제 그 심장 초음파에서 좌심실의 그 수축 기능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개 이제 55%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8%니까 정상 범위 에 있고, 그다음에 심실의 크기가 이제 수축기 이완기에 얼마나 되는지, 보통 이제 50 정도가 되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A 사이즈는 대개 한 35mm 정도가 정상인데, 여기서 보면 58mm 이제 커져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좌심방이 좀 커져 있는 상태. 그다음에 interventricular septal thickness가 한 10mm, 그 다음에 left posterior wall thickness가 약 10mm, 대개 한 10mm, 1cm 정도면은 정상 범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좌심실이 두꺼워져 있거나 그런 소견이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그 LA 사이즈가 커져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좌심방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판막이라든지 대동맥 같은 경우는 이상이 없는 소견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심실에는 심장 기능에는 이상이 없지만 LA 사이즈가 커져 있는 그런 이제 심장 초음파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의 전기 흐름을 보게 되면은 대개 이제 SA 노드에서 이제 전기 흐름이 생성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심박동이 시작이 되죠. 심박동이 이제 그 심방, 그다음에 심실로 쭉 퍼지게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이 이제 심장에 계속 그 연속적으로 아주 레귤러하게 나와야지 정상 맥박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전기 세포에서의 전기 신호가 모여지는 합이 이제 결국 심전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까 그러한 전기 신호가 여기서 PQRST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이게 규칙적이죠. 그래서 규칙적인 전기 신호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박동을 하게 되면 이제 심장 박동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이제 그 정상적인 맥박에서 이상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상 맥박을 보여주는 이제 그 동영상이 되어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심방이 한번 컨트랙션하고 심실이 컨트랙션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1대1로 잘 컨트랙션 되면서 피가 짜지면서 우리 몸에 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정상 맥박일 때는 맥박이 이제 규칙적으로 뛰는 것을 보이고, 그에 따라서 심장에서 피를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혈액순환도 잘 적절하게 유지되겠죠. 요거는 이제 심방세동이 생겼을 때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심방에서 바르르 떠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심방세동이라는 거는 이 심방 내에서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한 300회 정도 이상 되는 맥박이 부르르 떠니까 결국은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결국 일을 효과적으로 제대로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겠고, 그 중에서 심실로 전부 다 내려가면은 이제 심장 마비가 되니까 우리 몸에서는 AV 노드를 통해서 맥박이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은 맥박이 한 100회에서 150회 되는 이제 빈맥이 생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제 맥박이 빠른 거에서 일부가 이제 중간에 내려가니까 맥박이 불규칙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맥박이 빨라지는 빈맥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혈액순환이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심장 내에 피떡이 생기겠죠. 이러한 이제 심방세동을 이제 발생률을 보게 되면은 대개 여기 그래프에처럼 보시는 것처럼 대개 50대, 60대 미만에서는 뭐 한 0.5% 미만으로 생기다가 그게 나이가 이제 증가됨에 따라서 50, 60, 70 가면서 아주 급격히 증가되죠. 그래서 실제로 대개는 젊은 사람한테 잘 안 생기고 나이 드신 분 또는 기본적인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한테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50대 미만은 평균 한 1%라고 치면은 50대, 60대 이후에서는 그게 1% 이상 쭉 해서 뭐 70대, 80대는 거의 한 10%까지 발생을 해서 나이에 따라서 고령화에 따라서 이게 생기는 병이라 결국은 심장 자체가 50년, 60년 오래 쓸수록 여러 가지 이제 변형이 생기면서 생기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심평원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2006년도에는 약 0.7%였는데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007년도, 10년도, 15년도, 현재는 20년이죠. 그래서 2015년 데이터에서는 1.5%로 증가가 됐고, 이제 이 비율로 보게 되면은 현재 2020년에는 한 2%의 인구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년 고령화되면서 이런 환자들이 점점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그 유의될 거는 이러한 이제 그 심방세동의 어떤 발생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급격히 더 증가되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10대 뭐 숫자도 적지만은 그게 이제 고령화되면서 환자가 늘고 그 고령화된 환자 중에서도 그 심방세동의 발생이 훨씬 더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고령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고령 인구가 증가되고 고령 인구 내에서 심방세동의 발생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연령에 따라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우리나라의 예측 빈도를 보게 되면 현재는 2.1% 정도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2040년, 50년이 되면서 점점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대개 보면은 대개 인구의 피크가 한 35년, 40년이 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심방세동 환자의 피크는 40년, 50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런 빈도가 점점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고 현재는 한 2%에서 계속 증가돼서 2050년, 60년도에는 6%까지 발생하는 것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심방세동이란 고령화되면서 심장 자체가 어떤 이제 변형이 생기는 거죠. 자동차를 오래 쓰면 엔진이 이제 망가지듯이 이런 심장 내에서 가장 쉽게 변형이 생길 수 있는 심방에서 부정맥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심방세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뭐 이런 게 별 의미가 있으려면은 임상적으로 그 의미를 둬야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두냐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방세동의 이제 분류를 볼 수가 있는데, 심방세동이 한번 생기고 나서 첫 일주일 이내, 대개는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저절로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발작성 심방, 패럭시즈만 AFib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발작성으로 심방세동이 생겼다가 돌아갔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 그게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면은 지속성 심방세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ersistent AFib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면서 점점 더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영속성 심방세동, 만성 심방세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심방세동의 분류를 증상 자체 또는 심방세동이 그 발생이 일주일 이내에 회복이 되느냐, 지속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영속성으로 계속 인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임상적으로 이제 심방세동을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심방세동의 증상을 보게 되면 아까 동영상에서 맥박이 많이 빨리 뛰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되게 맥박이 불규칙하게 빨리 뛰니까 본인이 이제 맥박이 불규칙한 느낌을 소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맥박이 아까 100회, 150회 뛰니까는 심장이 아주 빨리 뛰는 느낌을, 빈맥의 증상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막 두근거림, 맥박이 빨리 뛰니까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이제 동맥경화 있으시거나 어떤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맥박이 빨라지면서 허혈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흉통이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맥박이 빨라지고 느려지고 하면서 맥박이 불규칙해지니까 그에 따라서 어지러움증, 특히 이제 맥박이 갑자기 빨리 뛰다가 갑자기 정상화되면서 어지러움증 또는 실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맥박이 빨리 뛰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니까 호흡곤란 등이 있을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고령화 되신 분들한테 이런 부정맥이 생기게 되면은 기운이 없다든지, 특히 이제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필요한 경우에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증상으로 환자분들이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무증상. 한 심방세동 환자에서 3분의 1 정도는 증상이 없이 그냥 우연히 건강검진, 아까 좀 전에 환자처럼 증상이 없이 우연하게 건강검진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무증상인 경우도 괜찮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런 무증상일 때도 똑같은 여러 가지 심장병의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방세동에 있어서 이런 증상만으로 진단할 수는 없고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 때문에 그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겠지만, 무증상일 때도 반드시 심방세동에 대해서 적절히 진단하시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심방세동 환자에서 아까 맥박이 빠르게 뛰니까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심방 내에서 이러한 이제 어펜디지 내에서 좌심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펜디지 내에서 이제 스럼부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스럼부스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cm, 10mm거든요. 그러니까 한 20mm 정도 되는 큰 스럼부스 생기고, 이러한 피떡이 떨어져 나가면은 큰 혈관을 막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맥경화에서 생기는 그 뇌졸중에 있어서는 되게 혈관이 작은 혈관이 생기고, 그래서 그 부위에 공급하는 부위에서의 그 뇌졸중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후유증이 이렇게 생기더라도 이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2cm 되는 큰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큰 혈관을 막게 되면은 거의 뭐 반신불수 되는 아주 큰 위험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심방세동 환자에 있어서는 이 혈전이 생기는지 여부를 반드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 예방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이런 심방세동에 있어서의 항응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심장 부정맥 중에서 가장 흔한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뭐 심장 마비되는 그런 부정맥은 아니지만 이런 심방세동이 그만큼 흔히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뇌졸중이 아까 피떡이 생겨서 떨어져 나가면 뇌졸중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뇌졸중이 약 5배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경우에 있어서보다는 뇌졸중 위험도가 5배 증가되고, 평균적으로 1년 한 5%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 중에서 20명 중에 1명이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뇌졸중에서는 약 20에서 25%, 우리나라에서도 보고에 따라서는 한 3분의 1 정도까지 심방세동 때문에 생기는 뇌졸중이라고 연구 결과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뇌졸중이 생겼을 때 일반적인 뇌졸중, 동맥경화 뇌졸중보다는 심방세동에 의한 뇌졸중은
아까 큰 혈관을 막겠죠. 그래서 사망률도 훨씬 더 높은 것으로 2배 정도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방세동이 아까 무증상이더라도 이런 똑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든 없든 심방세동은 조기 진단해서 조기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방세동의 치료에 있어서 아까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방세동은 이제 치료의 큰 원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전이 생겨서 피떡이 떨어져 나가서 색전증이 돼서 뇌졸중이 되니까 그 뇌졸중에 대한 예방이 치료를 하겠고요. 또한 이제 맥박이 빨라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호흡곤란, 심부전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치료가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고, 오늘은 이제 뇌졸중이니까 뇌졸중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심방세동의 치료는 뭐 맥박을 정상으로 돌아오는 리듬 치료, 그 다음에 맥박수를 조절해서 심부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심부전 치료가 기본적인 치료인데, 그 근간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뇌졸중 예방 치료가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해서 리듬 조절하거나 맥박 조절하거나 그에 관계없이 어느 치료를 하든지 간에 그 기본적인 근간은 뇌졸중 예방 치료를 반드시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서는 적절히 치료를 하는 것이 기본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자에서 뇌졸중이 잘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최드베스크 스코어라는 이제 그 위험도 평가 지표가 있고요. 우리가 요거를 이제 뇌졸중 위험 점수, 그래서 최드베스크 스코어라고 얘기를 하고, 요 C라는 거는 이제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 심부전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H는 하이퍼텐션, 고혈압, 그 다음에 A는 2점인 75세 이상이면 2점. 고령일수록 더 아까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그랬죠. 65세 이상이면 1점. 그 다음에 D는 다이아베티스, 이제 당뇨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스트로크 있었던 환자는 당연히 재발될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베스큘러 디지즈가 있는 경우, 동맥경화가 있어서 뭐 아트로마나 이런 경우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에이지 아까 65세 이상, 그 다음에 여성. 특이하게도 이런 심방세동에 있어서는 여성 자체가 그 자체가 이제 고위험도의 이제 점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최드베스크 스코어를 가지고서 0점부터 9점까지 평가를 해서 0점이면은 대개 0%에서 0.2% 정도, 1점이면은 1.3%, 2점이면 2.3%.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점수가 1, 2점 더 증가됨에 따라서 그 뇌졸중의 위험도가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2점부터 쭉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특히 2점 이상인 경우는 고위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 이상이니까 결국은 위험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0점이라는 것은 아직 위험도가 뭐 한 0.12%가 높지 않다. 이제 로우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1점이면은 중간 정도, 중간 단계의 위험도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한 1.3% 정도니까 아직은 높지는 않지만 향후에 이제 위험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좀 더 주의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최드베스크 스코어에 있어서 뭐 65세 이상,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심부전, 뭐 동맥경화, 뇌졸중 이런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뇌졸중에 대한 향후에 그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항응고제 치료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 2점 이상 경우에 있어서는 오늘 말씀드린 이런 항응고제가 이제 보험이 되는 기준이 되겠고, 1점 이상일 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뭐 보험은 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학회에서의 권고는 1점부터 치료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방세동에 있어서 이제 항혈전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항혈전 치료가 두 가지가 있죠. 항혈소판제. 그래서 아스피린, 클로피데오라는 약제가 있고, 되게 이제 동맥경화에 많이 쓰죠. 그래서 되게 이제 PCI 하거나 스텐트를 넣었던 경우에 또는 아스피린, 클로피데오에 쓰는 약제가 있고, 또 다른 약제는 항응고제. 그래서 와파린. 기존에 썼던 약들이 와파린이고요. 최근에 이제 와파린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제 문제점을 개선한 약제가 그 논바이타민 K 엔테고니스트, 그래서 노악이라고 얘기를 해서 프라닥사, 자렐토, 엘리키스, 릭시아나 같은 약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돼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항응고 단계를 보게 되면 와파린이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항응고 단계에서 팩터 27, 90에 작용하는 게 와파린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에 작용해서 효과는 비교적 세지만은 문제는 이제 와파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 혈액응고 단계에서 어떤 한 팩터를 작용하는 약제가 이제 개발된 거고,
팩터 2에 대한 이니비터가 아까 이제 그 다비가트란 팩터 10A, 10A니까 10A 사반 이니비션. 그래서 이제 사반이라고 되게 명칭을 하고 뭐 에픽사반, 리브라옥사반, 에독사반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노학이 이제 개발이 된 거고요. 그런 이유는 와파린 자체가 비교적 효과적이긴 하지만 와파린의 어떤 세라피틱 윈도우가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와파린의 레벨이 2에서 3 정도 를 맞추도록 요청을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나 높으면은 출혈 위험성은 급격히 올라가죠. 그리고 2 이하일 때는 오히려 효과가 별로 없는. 그렇지만 와파린이 여러 가지 그 음식이라든지 뭐 약물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2에서 3 정도에 맞춘 확률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만큼 어려운 치료법이 되는데 따라서 이런 치료법보다 좀 더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이 적은 약제가 개발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연구를 이제 제가 서머리한 결과를 그래프를 보여드린 거고요. 아까 아스피린 같은 경우가 그 뇌졸중 예방 효과가 특히 이제 심방세동에서 썼을 때 되게 한 20%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까 그 1년에 한 5% 뇌졸중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20% 정도 감소돼서 한 3에서 4% 정도 뇌졸중이 생기는데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다그를 같이 쓰게 되면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20%, 25% 추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한 2에서 3% 정도 뇌졸중이 생기는데 와파린 쓴 연구를 비교해 봤더니 와파린이 대개 한 70%, 65% 정도 스트로크를 예방하기 때문에 아주 우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심방세동 환자에 있어서의 뇌졸중 예방은 아스피린 클로피다그렐이 아니고 이라는 와파린 쓰는 것이 기본적인 기존의 원칙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와파린 자체가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청국장을 먹거나 아니면은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와파린 효과가 떨어지죠. 그리고 INR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출혈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약제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다비가트라는 뇌졸중을 한 30%, 그다음에 저용량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리브락사반에 있어서도 기존의 와파린보다 별로 좀 더 우월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에픽사반에 있어서는 20% 정도 뇌졸중을 더 예방하고 있고 에독사반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보여서 이러한 노학이 와파린보다 오히려 좀 더 좋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와파린 대신에 노학을 사용하도록 리커멘데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에 있어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노학을 쓰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기존의 아스피린은 이미 효과가 이러한 와파린 노학보다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동맥경화 때문에 쓰셔야 되는 환자를 외에서 심방세동의 뇌졸중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치료 지침에서 삭제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항혈전 치료를 하게 되면 문제가 뇌출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출혈 위험성이 있는데 기존의 와파린이 뭐 좋긴 하지만 대개 출혈 위험성이 0.75% 정도 있는데 이러한 이제 노학을 쓰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뇌출혈을 절반 이상 감소시키죠. 그래서 다비가트란, 뭐 리브락사반, 에픽사반, 에독사반 모두 공이 절반 이상 감소돼서 대개 0.2에서 3% 정도. 그러니까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훨씬 더 우월한 효과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약 자체가 이제 피를 묽게하기 때문에 뇌출혈이 될 수 있지만 기존의 그 뇌출혈 위험 빈도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그 뇌졸중은 예방하고 뇌출혈은 감소시킬 수 있는 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환자를 보게 되면은 쉐드베스크 스코어 2점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65세 이상이니까 기본적으로 1점, 그 다음에 여성이니까 1점, 2점이니까 고위험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 애뉴얼리 한 2% 정도 뇌졸중이 생기니까 이 환자는 항우고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환자분이 심장 기능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리듬 컨트롤, 레이트 컨트롤을 할 수 있겠지만 그에 관계없이 항우고제는 기본적인 치료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4가지 그 항응고제가 있는데 그 항응고제가 어떤 기전이 조금씩 틀려서 잠깐 보게 되면은 다비가트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그 위장 내에서 흡수가 돼서 이제 간하고 콩팥에서 배설이 되는데 되게 콩팥이 한 80% 정도로 배설이 되고 간에서 한 20%.
그리고 리버럽사반과 에픽사반은 대개 한 3분의 1 정도는 콩팥에서 배설이 되고 간에서 한 3분의 2 정도 배설이 되는 것으로 있고 에독사반은 이제 반반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어떤 콩팥이라든지 간 기능 상태에 따라서 약제를 이제 선택하게 되고 약제 쓸 때 어떤 이런 대사의 정도를 조금 더 이해하시면은 약제를 이제 쓰시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약제가 이제 저용량, 그다음에 표준 용량이 있겠죠. 그래서 표준 용량이 대개 다비가타란 같은 경우는 110에서 150, 그다음에 리브록스만 같은 경우는 20ml, 에픽사반은 5ml, 그다음에 에픽사반은 이제 2번 쓰는 거고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10ml 쓰는 게 원칙이고, 에독사반은 60ml가 원칙인데,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저용량을 사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픽사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에픽사반은 그 기본적으로 95%는 표준 용량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저용량을 쓰는 원칙은 나이가 80세 이상 또는 몸무게 60kg 미만, 그 다음에 크레아틴이 1.5mg per 데시리터 이상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저용량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저용량을 뭐 그냥 임의로 본인이 출혈 위험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게 쓰게 되면은 오히려 뇌졸중 감소 효과를 그렇게 충분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에픽사반은 기본적으로 5ml를 2번 쓰시는 것이 기본 표준 용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히 이제 고령화, 이제 그 80세 이상 고령이라든지 몸무게 적은 사람, 콩팥 기능이 조금 손상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용량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팥 기능에 대해서 이제 고령화가 될수록 아무래도 콩팥 기능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GFR을 크레아틴 클리어스를 평가해서 측정해 보면 대개 50 근처에 있게 되는데, 50 이상인 경우에서는 표준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50보다 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저용량을 고려해야 되는데, 에픽사반에 있어서는 50 이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80세 이상이나 60kg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저용량을 쓰겠고, 특히 이제 에픽사반이나 뭐 리브록스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콩팥에서 배설되는 확률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 FDA에 있어서는 30 이하에서도 이러한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으로 이제 지침이 조금 더 완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약제를 썼을 때 이제 중간에 이제 콩팥 기능이라든지 어떤 이제 키드니 리버 펑션 같은 걸 테스트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환자가 예를 들어 75세 이상이거나 아까 콩팥 기능이 조금 더 떨어지신 분들, 그러니까 50 미만이 되겠죠. 그런 분들한테서는 대개 크레아틴 클리어런스를 10으로 나누는, 그러면 60이다 그러면 10으로 나누면 6이죠.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평가하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정상이신 분들이면은 뭐 1년에 한 번씩 일반적인 혈액 검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콩팥 기능이 50 정도로 좀 떨어져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은 1년에 한 2번, 6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하셔서 혹시 이제 콩팥 기능이나 다른 데 이상이 없으신지를 평가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그 와파린에 비해서 이러한 이제 새로운 노악이 이제 드러그 인터액션이 없지만 뭐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심장 관련된 약제를 보게 되면은 되게 이제 아미오다란 같은 경우가 그 이제 드러그 레벨을 조금 더 올리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노악의 효과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조심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디고신이나 디티아젠 같은 약제, 그리고 드로네드로네 같은 약제는 다비아타론 같은 같이 쓸 수 없는 것으로, 드러그 용량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특히 에독사반 같은 경우에서도 용량을 줄이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에픽사반에 대해서는 뭐 아직 용량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감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퀴니딘 베라파미레 같은 경우에서도 그 드러그 레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에픽사반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따로 약제를 감소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노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제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임상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스트로크가 있었던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가장 스트로크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약제는 그 다비아트란 고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비아트란 고용량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뭐 이미 이제 GI 블리딩이 있거나 또는 뭐 디스펩시아나 이런 이제 GI 프로블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에픽사반이라든지
또는 이제 로우도즈를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 환자한테서는 비교적 그 서양인에 비해서 이런 노화기 효과가 훨씬 더 우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환자들한테서는 음식이라든지 여러 약재 때문에 와파린 자체의 그 효과 보는 확률이 이렇게 적은데 노화가 쓰게 되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하죠. 그래서 되게 뭐 에픽사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노화학 자체를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박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한테서는 에픽사반 저용량을 비교적 다른 약제에 비해서는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권고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어떤 성향의 환자인지에 따라서 연령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주아의 심텀이라든지 동반되는 질환 같은 걸 같이 잘 평가해서 치료 약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55세 이제 그 남자인데 환자분이 5년 전부터 두근거림 증상이 있었고 아마 그때부터 부정맥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6개월 전부터 그런 증상이 더 심해졌었고 환자분은 이제 고혈압 때문에 약을 복용하신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맥박이 빨라지는 여기서 이제 맥박 자체가 매우 빠른 한 120 정도 되는 하트레이트를 보이고 있고 QRS는 그렇게 넓어져 있지 않지만 뭐 이렇게 볼티지가 커져 있는 LVH의 그 소견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맥 자체가 뭐 5년 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더 심해지는 환자가 되겠고 아까 기본적으로 이제 심장병이 다른 심장에 언더라잉 디지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 이젝션 프랙션은 뭐 55% 이상이 정상이고 LS 사이즈는 아까 35 정도가 정상인데 40mm를 넓으니까 약간 커져 있는 다른 이제 판막이나 이런 이상 소견은 없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아까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면은 AP 퍼시스턴트 그렇지 않고 일주일 내에 왔다 갔다 하면은 페록시즈마. 근데 뭐 심전도를 한 번만 찍었으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페록시즈마 또는 퍼시스턴트 AP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드바이스크 스코어는 이제 50대 중년이고 연령은 아직 그 고위험도가 아니지만 고혈압이 있는 1점 이상이 되겠고 환자 증상이 펄피테이션이 있었죠. 그래서 이 환자한테서는 뭐 항응고제 아까 1점 이상이면은 지침상으로는 권고가 되지만 아직 보험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는 페록시즈마 또는 퍼시스턴트 에피비인데 에피비 때문에 환자분이 증상이 있기 때문에 증상 조절을 위해서 리듬 컨트롤 또는 레이트 컨트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디시카디오 버전이나 또는 약물 치료에 의해서 정상 맥박으로 돌아오는 리듬 컨트롤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리듬 컨트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기 전 3주, 하고 나서 4주, 정상 맥박으로 돌아오더라도 4주 이상의 항응고제 치료를 반드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박이 정상으로 됐을 때 오히려 그때 기존에 숨어 있었던 피떡이 떨어져 나가서 뇌졸중이 생길 위험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도 4주 이상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만약 급하게 환자분이 증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시카디오 버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TE 같은 걸 해서 스럼버스가 없는 거 확인하고 나서 카디오 버전 하는데 하고 나서도 항응고제를 4주 이상 반드시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응고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노화기 와파린을 요즘에 이제 대체하는 추세가 되겠고요. 또한 이런 노화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항응고제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혈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술이든지 뭐 내시경 같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이러한 노학을 이제 조절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수술이 어떤 수술이냐를 평가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고요. 기본적으로 블리딩 리스크가 적은 마이너 블리딩 리스크, 기본인 치과 치료라든지 또는 이제 내시경을 했는데 뭐 조직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카타락토스 이런 경우는 이제 블리딩 리스크가 적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 블리딩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는 이제 내시경 하는데 바이옵시를 뭐 바이옵시 때문에 출혈 위험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페이스메이커라든지 또는 이제 그 동맥경화에 대한 그 CAG 같은 검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중간 로우 블리딩 리스크 또는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에 해당이 되겠고. 하이 블리딩 리스크는 일반적인 수술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그 복강 수술이라든지 뭐 흉곽 수술에 해당이 되겠고 특히 이제 키드니 바이옵시라든지 리버 바이옵시는 이제 블리딩이 생기면 컨트롤이 겉에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겠고 특히 그 스파이널 마취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
럼버 펑처를 해서 블리딩이 생기면은 이게 그 코드 컴프레션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시저 자체보다는 블리딩 리스크를 따지게 되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블리딩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블리딩 컨트롤을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항우고제 치료에 있어 좀 더 주의를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치과 치료라든지 카트락트 수술이니 내시경을 바이옵시하지 않는 선에서 검진 목적으로만 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술하는 날 하루만 되게 이제 끊으면은 되게 문제 없는데 뭐 그렇더라도 이제 블리딩 리스크가 좀 더 높은 뭐 고령 한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그 전날 하루 정도 끊도록 뭐 하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하루 끊게 되면은 이러한 노악 같은 약제가 되게 해프라이프가 한 12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뭐 일주일씩 끊게 되면은 오히려 뇌졸중 위험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반드시 위험도를 평가해서 만약 기존에 스트로크가 있었던 환자라면은 가능하면은 수술 치과 치료 받는 날만 끊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예방 목적으로 치료한다 그러면 그 전날 하루 정도를 65세 이상 고령에서는 하루 정도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로우 블리딩 리스크, 4시간 하는데 바이옵시를 한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전날까지 약을 먹게 되면 다음날 바이옵시 때 블리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게 하루 정도를 끊게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자분이 콩팥 기능이 좀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고령이다. 그러면 이제 하루 또는 뭐 이틀 정도 끊을 수가 있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수술한다. 그렇다면은 수술하기 전에 충분히 이러한 그 항우고제가 블러드에서 와시아웃 돼야 되기 때문에 되게 2, 3일 정도 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수술에 대한 블리딩 리스크를 평가해서 블리딩 리스크가 적고 스트로크 리스크가 아주 높지 않다. 그러면 그냥 마이너 블리딩 리스크에서는 그날 하루만 끊고 블리딩이 문제 없다. 그러면은 그날이나 다음날 다시 쓰시면 되겠고요. 만약 로우 블리딩 리스크라 그러면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하루 정도 전에 끊고 다음날 검사하고 또는 수술하고 그다음 출혈 여부를 봐서 다음날부터 쓰시면 되겠고 만약 뭐 일반적인 수술하시게 된다 그러면 수술에 따라서 2, 3일 정도 끊고 수술하시고 나서 블리딩 문제가 없겠다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약제를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노악 뭐 보통 이제 와파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5일 정도 이상 끊어야지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노악은 효과가 비교적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일주일씩 끊게 되면 이 사이에 뇌졸중이 생길 수 있으니까 환자를 중단하실 때 이런 환자 상태에 따라서 수술 상태에 따라서 끊는 정도를 나눠서 평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들어서 동맥경화, 특히 이제 PCI라든지 스텐트 같은 거를 넣으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고령화되면서 동맥경화가 있으시니까 그런 스텐트 넣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 심방세동이 있으면은 스텐트 넣을 때는 아까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라는 약제, 항혈소판 약제를 필요하고 APP 있을 때는 심방세동 때문에 쓰시는 뇌졸중 약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약제를 같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블리딩 리스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약제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기존에는 아직 그 명확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그 새로운 연구가 발표가 돼서 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이 나와서 그걸 잠깐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연구는 이제 에픽사반하고 그다음에 와파린, 그다음에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램 뭐 세 가지 약제를 세 가지 쓰는 경우, 그다음에 노악하고 와파린 또는 이제 클로피도그램을 기본적으로 쓰는 약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2x2 랜덤 스타디를 했고요. 스텐트를 넣고 나서 14일째 랜덤을 해서 세 가지 약제를 쓰는 경우 또는 두 가지 약제를 쓰는 것으로 나눠서 한 6개월간 평가를 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 그래프인데요. 되게 그 블리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은 요 보라색이 세 가지 약제, 특히 와파린 썼던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와파린 썼던 경우는 블리딩 리스크가 가장 높죠. 그래서 가장 나쁜 조합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좋은 조합은 에픽사반하고 클로피도그램을 쓴 이 가지 약제. 그래서 되게 스텐트 넣고 나서 2주나 한 달까지는 세 가지 약제를 기본적으로 쓰더라도 한 달 이후에 그리고 가능하면 2주 이후에는 에픽사반하고 클로피도그램 두 가지 약제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블리딩 리스크는 좋고 효과는 또 스텐트의 어떤 스럼보시스 동맥경화 재발인데 그거는 네 군에서 모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효과는 똑같고 출혈은 가장 적은 것이 가장 좋은 약제죠. 그래서 아마 곧 여러 가지 그 학회에서 지침상에서 이러한 약제 그 지침이
스텐트 넣고 나서 대개 2주 또는 한 달 이후에는 에픽사반하고 클로피도를 사용하도록 아마 지침이 변경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이게 한 달 또는 석 달을 환자 상태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을 썼었는데 아까 그 연구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2주 또는 한 달까지는 세 가지 약제 쓰지만 한 달 이후에는 무조건 두 가지 약제로 변경하라. 이렇게 아마 지침이 바뀔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심방세동이 기존에는 심방세동에 대해서 치료법이 그렇게 썩 좋은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효과적인 치료가 많이 없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리듬 조절에 대한 방법 그리고 뇌졸중에 대해서 노학이 개발이 되면서 다비가트라 200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10년대 이후에는 리브록사반, 에픽사반, 에독사반까지 우리나라에 다 도입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기존의 와파린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면서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노약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권고되고 있고 이러한 노약을 사용하는 인디케이션에 있어서는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은 심방세동에 있어서 뇌졸중이 되게 없는 경우보다 5배 증가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매년 뇌졸중이 한 5% 생기니까 적지 않는 퍼센트에서 뇌졸중이 생기죠. 그리고 뇌졸중이 한번 생기면은 사망률도 증가되고 또한 살아나더라도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평생 고령까지 80세, 90세까지 사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뇌졸중에 대한 약제가 기본적인 심방세동에 대한 치료 약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혈전 스텐팅에 대한 예방 치료에 대한 원칙은 아까 뇌졸중 위험점 최대베스크 스코어 그래서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동맥경화 이런 경우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2점 이상이다. 그럼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요. 1.2들도 가능하면은 쓰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이러한 약제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리듬 컨트롤을 위한 약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스텐트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협심증 환자에 있어서는 향혈소판 제제를 쓰시게 되는데 이러한 향혈소판 제제를 쓰실 때도 이러한 클로피돌 플러스 아스피린 그다음에 그 노악 같은 것을 3제 요법은 가능한 한 한 달 이후에는 무조건 클로피돌 플러스 에픽사반 또는 다른 노악 같은 약제를 듀얼 세라피로 바꾸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개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텐트 넣고 나서 한 달 이후에 아마 컬러업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세 가지 약제를 쓰실 때는 반드시 블리딩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환자가 꼭 써야 되지 않을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반드시 약제를 듀얼 세라피로 감량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제 강의는 제가 일단 기본적인 거를 끝냈고요. 혹시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거나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사항들이 몇 개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노악제제는 각 성분에 따라서 1일 2회 또는 1일 2회 용법으로 나뉩니다. 약물의 미복용과 가복용 시 영향에 대해 교수님께서 실제 임상에서 체감하시는 투여 방법 차이는 무엇인지요? 예. 사실 이제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목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픽사반은 하루에 2번 써야 되는 거고요. 5mg씩 2번 쓰시는 게 기본 표준 용량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세 이상이거나 또는 60kg 미만, 또 크레아틴 1.5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 저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나머지 약제는 하루에 이제 다비가탄도 하루에 2번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버럭서반과 에독서반 하루에 한 번인데, 그거는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환자가 2번 쓰시는 게 기본 약제가 있으시면 2번 쓰시는 것을 같이 추천해 드리고요. 만약 환자분이 하루에 2번 먹는 게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는 하루에 당연히 한 번 쓰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루에 한 번 썼을 때는 아무래도 까먹으면 하루 동안 이제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하루에 한 번 쓰시는 약제는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꼭 쓰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하루에 2번 쓰시는 약제는 이제 중간에 하루 한 번 까먹더라도 그에 대한 효과가 이제 덜 먹었을 때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게 조금 덜한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이제
그 환자분들이 가끔씩 2번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1번씩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2번 먹도록 권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에픽사반 같은 약제는 기존에 표준 용량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뇌졸중 위험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번 쓰실 때 반드시 2번 쓰도록 고용량하시고, 과학 복용 시에는 대개는 이제 하루에 1번 먹는 거를 2번 먹게 되면 이제 그만큼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 약제는 하루에 1번씩 제대로 드시라 하는 것을 권고해 드리고, 만약 하루에 1번 더 먹었을 때는 하루 정도 그 중단하시고 나서 다시 제대로 드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원이로서 누악을 처방할 때 아무래도 출혈 부작용 등에 대해서 부담이 높아 저용량으로 처방하는 게 많은 현실입니다. 개원과에서 사용하시는 적절한 투여 방법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약물을 썼을 때, 약물에 썼을 때 효과는 뇌졸중 예방이니까 환자분들이 나중에 뇌졸중을 약을 안 썼을 때 뇌졸중은 본인의 이제 뭐 어떤 그 잘못인 경우가 많은데, 약을 썼을 때 만약 뇌출혈이 된 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의사가 처방에 대한 이제 컴플레인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뇌출혈에 대한 부작용을 뭐 당연히 설명해야 됩니다. 환자분한테 0.2에서 0.3%, 뭐 많지는 않지만 뭐 100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안 쓰게 되면은 아까 뇌졸중이 한 5%, 환자에 따라서는 뭐 10%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뇌졸중에 대한 그 효과가 훨씬 더 좋으니까 반드시 설명해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좋은 점이 훨씬 많지만 뇌출혈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쓰는 약제인데 저용량을 쓰게 되면 그만큼 뇌출혈의 효과, 뇌졸중에 대한 효과가 줄어들어서 아까 기준에 대해서 저용량을 쓰는 원칙에 맞춰서 반드시 써야 되겠고요. 에픽사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80세 이상 또는 60kg 미만, 크레아틴 1.5 이상인 경우 3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인 경우에서만 저용량을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치료 지침이라고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기능 간기능 장애 환자들에서 사용 시 기능자에 대해서 이제 감량하거나 주의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악을 투여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에 각 성분면을 간단히 비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아까 그래서 이제 메타볼리즘 잠깐 말씀드렸고요. 대개 이제 콩팥 기능에 문제되는 경우가 이제 콩팥 기능에 배설이 많이 되는 약제, 그만큼 이제 다비가트레일, 에도사반은 콩팥에서 절반 이상 배설이 되니까 콩팥 기능의 저하를 반드시 평가를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콩팥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비교적 콩팥 기능에 배설되는 빈도가 적은 이제 에픽사반이나 리브록사반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우리가 간 기능에 대해서 메타볼리즘 되는 경우가 오히려 에픽사반하고 리베록사반이 되겠죠. 그래서 간 기능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이제 OTPT가 정상의 한 3배 정도 이상인 경우, 비리루빈이 2배 이상 올라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원인에 따라서 원인 치료를 먼저 하시고 원인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약제 쓰실 때 조금 더 조심하시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용량을 뭐 조심스럽게 권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간 기능 저하 환자에 대해서 실제로 와파린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누악이 우수한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와파린보다는 누악을 좀 더 자신 있게 쓸 수 있는데 환자의 그 신기능, 간 기능은 좀 더 조심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최근에는 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되고 있는데요. 임상에서 판막성, 비판막성에 대한 비율하고 그 다음에 판막성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판막성 심방세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비판막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판막성이라는 거는 대동맥 판막, 그 다음에 승모 판막을 다 판막성에 얘기를 하지만 심방세동에 있어서의 판막성은 승모 판막을 의미를 합니다. 승모 판막이 모더레이트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환자만 판막성 심방세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환자는 뭐 대동맥 판막이나 또는 승모 판막, 폐쇄부전증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막센덕의 판막성에 대해 해당이 되는 것은 오히려 유일하게 모더레이트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환자만 해당이 되겠고, 사실 모더레이트 이상에 있어서는 와파린이 가장 우수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와파린 자체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작용 면에서
항응고 효과가 좀 더 우수한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계 판막을 가지신 분들은 어파린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단지 이제 기계 판막이 아닌 상태에 있어서는 어파린 쓰시기가 좀 불편한 시간에 이런 것에서 노악을 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비판막성에 한해서 비판막성이라는 것은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모더레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판막은 비판막성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노악이 와파린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판막성 질환 자체를 되게 이제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증, 어떤 대동맥 판막 스테노시스가 일부 있지만 고령화 때문에 따라서 빈도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비판막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90대 한 10% 미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존에 류마티성 질환 때문에 생기는 판막성 질환은 실화는 거의 보지를 못하고 기존에 있었던 환자만 일부 보는 거라서 아마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고령화되는 환자들은 아까 심장 초음파에서 승모판 폐쇄 스테노시스가 확인되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비판막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원의 입장에서 진료 현장에서 심방세동을 감별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심전도로 하시는 것이 진단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심전도를 우리가 쉽게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 환자분이 증상이 있을 때는 심도 찍을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환자분이 가장 쉽게 평가하시는 방법이 우리 레디얼 펄스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렇게 맥박을 레디얼 펄스를 이렇게 감지하도록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쪽에서 쉽게 맥박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나 이런 걸 통해서 맥박이 불규칙한 거를 느끼게 되면 그때 심전도를 평가하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60세 이상 환자한테서는 본인이 그냥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가끔씩 맥박을 평가해 보도록 해보신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맥박을 이렇게 펄스를 느껴봤는데 맥박이 불규칙하다. 그렇다면 그때는 부정맥이 있는 거니까 심전도로서 확진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래 진료에 있어서도 심전도를 찍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맥을 한번 진찰 시간에 만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찰했을 때 맥박이 규칙적이다. 그렇다면 일단은 심방세동일 가능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정상 맥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자분이 증상이 없을 때도 심방세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환자분이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 맥박을 평가해 보도록 하는 것이 진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논메블라 에피베에서 심방세동을 촉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식품, 약품, 정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당연히 이제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카페인 같은 경우, 그다음에 시오필린 약제 같은 경우가 부정맥을 유발시키고 있겠고, 시오필린 같은 약제는 되게 이제 어떤 폐에 문제가 있으니까 약제 쓰겠죠. 그러면서 이제 에피를 조금 더 유발할 수가 있지만 정상인에서는 되게 유발되지 않고 그런 컨디션이 좀 더 악화됐을 때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고령화됐을 때 아까 동맥경화 같은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 있을 때 잘 생기는 데 있고. 식품 같은 경우는 아까 카페인이 많이 있는 커피라든지 차 종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녹차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고 술이 특히 젊은 사람 그리고 이제 중년에서 가장 유효한 악화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었을 때 다음날 가슴이 두근거리다 느낀다. 그러면 술을 끊어야겠죠. 그리고 심방세동은 아까 고령화되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처음에 언더라잉 리스크 팩터가 있다가도 점점 진행이 돼서 리스크 팩터 없이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 언더라잉 리스크 팩터가 있다 그러면 그걸 반드시 끊고서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봐서 좋아지면은 이제 그걸로서 치료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도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는 게 좋겠고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술, 그다음에 커피, 차 이런 거는 조금 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보시면 되겠고 정서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방세동이 어떤 스트레스라든 이런 게 잘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펄피테이션이 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심방세동이 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가슴이 두근거리시는데 그렇다면은 그때 부정맥이 심방세동인지 아닌지는 심전도로서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당연히 환자 상태가 좀 더 스트레스풀한 컨디션이다. 그렇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그런 영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픽사반 제제가 프로닥사나 자일트보다 장점인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뭐 사실은 에픽사반하고 프로닥사, 자일트 각각의 장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일트는 하루에 한 번 먹는 장점이 있고요. 에픽사반 하루에 2번 먹는데 그래도 콩팥 기능이 보드라인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좀 더 안전하게 사용했다. 그리고 이제 주아의 트러블이 좀 더 적은 장점이 있겠고, 프로닥사는 특히 이제 고용량에 있어서는 스트로크 프리벤션에 기존에 스트로크가 있었던 환자에서 유일하게 스트로크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던 약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자의 상태, 그다음에 동반되는 질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언더라잉 컨디션에 따라서 약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째는 와파린 사용 환자가 엘사반, 에픽사반을 바꿀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그랬는데 사실은 와파린 사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뷸러, 그러니까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모더레이트 이상인 환자, 그다음에 미케니컬 밸브, 그렇다면 와파린을 바꾸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환자들, 예를 들어서 아우틱 밸브에 문제가 있거나 뭐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와파린보다는 이러한 노악인 에픽사반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편하죠. 왜냐하면 와파린 같은 경우는 썼을 때 수술한다. 그러면 약을 5일간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5일간 끊는 도중에 대개는 고위험인 경우에서는 보통 서브큐테니어스 헤파린 같은 거를 맞아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약을 썼을 때도 효과를 돌아오는데 한 5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보통 수술하기 전에 이런 에픽사반 같은 경우는 하루 또는 이틀 같으면 쉽게 끊을 수가 있겠고, 또한 효과도 바로 약을 먹자마자 효과가 있겠고, 또 하나는 와파린 먹으면은 여러 가지 녹황색 채소라든지 이런 거를 복용하면은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드러그 인터액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엔세이드 같은 약제를 먹게 되면 와파린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나면서 블리딩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가능하다면은 에픽사반 같은 약제를 바꾸는 게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블리딩도 줄이고 그다음에 편의성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바꾸는 게 더 요즘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8가지 질문을 드렸고, 사실은 이 짧은 시간 내에 심방세동에 대해서 그 위험증 환자에 대한 이제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항응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질문에서 잠깐 나왔지만 환자분이 스스로 자기 맥박을 평가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히 이제 50대 이상 고령화가 될수록 이런 심방세동이 많이 진단이 되고, 그런 심방세동이 여러 가지 증상이 없는 경우에서도 3분의 1 정도 되겠고, 뇌졸중이 있고 나서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미리미리 이제 자기 맥박을 평가해 봐서 쉽게 그냥 자기 맥박 이렇게 맥박을 재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께서도 진료하실 때 환자분 진료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팔을 한번 만져주시면서 맥박 평가를 해봐서 잠깐 한 20초, 30초 정도 맥박을 평가해봐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 심전도 그때 한번 공고를 해드리고요. 이러한 심방세동이 진행이 됐을 때는 아까 최대베스 구에 따라서 적절히 치료하시면 뇌졸중 거의 70% 예방할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자기 연령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제가 되기 때문에 블리딩 리스크는 아주 급격히 감소될 수 있어서 사실은 이러한 노악 같은 약제가 기존의 와파린을 대체하지만은 특히 우리 같은 이제 한국인에게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약제라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다들 건강하게 코로나 시대를 잘 이제 이겨내시고 또 여러 가지 환자들 보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